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왜 잘 사는가 하는 것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을 라인강의 기적, 또 일본, 2차 대전 후에 완전하게 파괴된 나라가 일본하고 독일인데, 그게 1960년대 와가지고 미국 다음으로 2등의 경제대국이 일본, 3등이 독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기적이다 그랬는데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일본과 독일은 1930년대에 벌써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국가예요. 공업국가입니다. 벌써 그 당시에 탱크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항공모함까지 만들었어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할 때 일본 항공모함 2대가 갔거든요. 거기 함재기 300대 싣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이 만드는 전투기와 그 다음에 전함과 항공모함은 세계 최고였어요.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공업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부서져도 그러한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 당연한 거지, 기적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45년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수탈을 당할 대로 당했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요, 45년에 일본이 물러갔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 자본의 92%가 일본 자본이었어요. 그게 나가버리는 것 같아요. 빈껍데기 남았어요. 기술자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들이었어요. 왜? 한국인들한테는 기술을 안 가르쳐줬어요. 원래 그게 식민지배 방법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해외에서 계속 징용 갔던 우리 국민들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계속 올라물 해요. 한 200만 내려왔거든요. 그 양반들이 지금 이산가족이 됐죠. 이렇게 되니까 식량 부족.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그때 미제 밀가루 받아 드셨죠. 그때 학교 가면 보따리 하나씩 가지고 와서 미제 밀가루하고 미제 우유 줬어요. 근데 우유라는 걸 처음 먹어보니까 물에다 타서 먹으면 당장 1시간 뒤부터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해. 못 먹은 데다가, 그게 기름을 안 뺀 그런 분유예요. 근데 그걸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물에다 이렇게 타서 먹어보니까 무지하게 맛있거든. 계속 퍼마시다가 당장 밤새도록 오토바이야, 그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굶어 죽었다니까요. 시골 애들이 어떻습니까? 눈은 퀭한데 배는 이만큼이죠. 못 먹어가지고 이게 배가 부은 거예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단 40년 만에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느냐 하는 것은 거의 미라클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기적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이 지금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미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인구가 13억이에요. 그리고 땅덩어리가 우리 100배예요. 우리 100배. 인구가 많지만은요, 인구 밀도는 우리의 3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중국은 워낙 넓으니까. 인구가 우리가 지금 5천만이고 중국이 13억이니까 우리 몇 배입니까? 그래서 중국과 우리를 바로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기적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왜 그랬는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45년에 해방돼서 5년 만에 또 우리끼리 아주 박 터지게 싸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우리나라 소득 분배 상태를 조사한 게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공평해. 왜? 전부 다 거지야. 전부 다 거지니까 공평해요. 소득 분배 상태가. 뭐 거지 깡통에 페인트 칠했냐 안 칠했냐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40년 만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40년 만에 이루어간 성과가 선진국들이 150년 또는 200년 만에 이룬 성과를 40년 만에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신들이 없죠. 정신들이.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완전 미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적을 이루었는데
현재 우리 농업의 비중이 한 2.3%, 2.2%. 그리고 우리 관공업, 제조, 공업의 비중이 약 30%입니다. 굉장히 건전한 국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16%밖에 안 돼요. 그것은 관공업이, 즉 우리 제조업이 점점 자동화돼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동 전략적, 기술 집약적 기술이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점점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 적은데 부가가치 생산은 계속 커지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아요. 그런데 농업은요,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옛날 캐캐묵은 패러다임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공업화하고 서비스화해야 됩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혹시 농업을 내가 해서 성공하시겠다 하시려면요,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이 만만치가 않아요. 돈이. 누가 그 땅을 살 거예요? 그 땅 사실 돈이 있으면 여기 와서 그러지 마시고 땅 사서 그거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구태의하는 방법을 해서는 안 되고요, 완전히 IT 기술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2차 산업에 취업해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고소득을 올리려면은 적어도 연식이 40 미만이어야 돼요. 연식이 40이 넘어가면 써주지를 않아요 지금. 그리고 거기 경쟁이 무지무지 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거기. 그러면 결국 농업도 안 된다, 1차 산업도 안 된다, 2차 산업도 안 되면 3차 산업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인생 마지막 연극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이 3차 산업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76.6%가 거기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생산성이 낮아요. 거기가 생산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분야가 서비스업이에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 분야가 서비스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업은,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인구가 약 6.6%인데요 선진국은 3%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농업 분야의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농업 분야의 고령화, 젊은 사람이 거의 없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령의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젊은 분들이 땅도 좀 살 수 있는 돈도 있고 IT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기술도 있고 한다면은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농업 분야가. 그러나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가장 어려워요. 생명공학이거든요. 생명공학이잖아요. 그리고 식품공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 무지무지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문화적 기반 위에서 기적을 이루었는가 하는 걸 저는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우리 기업은, 내가 했던 기업은, 또는 나는 그렇게 했는가, 나는 기적을 왜 못 이루었는가, 이루었다면은 평균은 되는 거고 이루지 못했다면은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요소가 높은 교육열. 이건 세계 각국이 지적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입만 열면 한국의 교육이에요. 모든 국민이 지금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무지무지한 겁니다. 아프리카나 그런 데는 그런 생각 없어요. 남미는 맨날 축구 차고 놀 생각만 하지 교육받아야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문화적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사업자 개인분들은, 사장님들은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내가 하는 일에 공부를 했던가. 우리 동네 가보면요,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와 있고 SSM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동네 빵집이 있고 동네 구멍가게가 있어요. 저는 일부러 동네 구멍가게 가서 빵도 사고 물건도 사거든요. 그런데요, 환경 정리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친절성이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이 프랜차이즈점에 있는 사람하고 동네 빵집 아줌마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 맛있는 빵을 까만 봉투에 싸준다거나, 그 까만 봉투 있잖아요, 시장. 그래서 또 그냥 막 어지러져 있고, 그래서 제가 빵 사면서 그랬어요. 아줌마,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 청소 좀 하시고, 아이 봉투 하얀 거 몇 푼한다고 까만 봉투에 빵을 사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제가 더 잘 알아요 이러더라고. 또 이게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공부라는 게 무슨 에카데믹 캐리어를 얘기하는 뭐 대학도 그거 아니고 내가 빵 장사를 하면은 프랜차이즈가 들어왔으면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학교를 많이 다닌다 또 지식을 외우고 많이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은 또 장사를 하면은 장사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지 마지못해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한국은 그래서 초기에 가난했던 시절에 국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교육인데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 부모들 조상들은 자녀들 교육을 시켜놨다 그런 말이죠. 그게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가는 데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교육공장 같은 교육은 안 되고요. 창의성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에서는 경제하려는 의지입니다. 이코노마이징을 저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면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냐? 있어요. 대부분의 후진국들이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입니다. 가능하면 자빠져 놀라 그러고 그러지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의지예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꿈. 자, 교육열, 높은 교육열, 이것이 머리 공부라면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는 무슨 공부예요?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공부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그건 성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원래 공부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가 훈련을 통해서 뭔가 뛰어나게 되는 현상을 공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정신적 요소가 됩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즉 죽고 살고 내가 해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도구 총리께서 외국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합니까? 남도구 총리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남도구 어르신들 아시죠? 네. 총리가 그건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그러겠어요?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성장 못해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은 물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물을 먹는 건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지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 여러분들도 성공하시겠다면, 성공을 꼭 바란다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자, 다음 세 번째 제가 하는 게 정부의 리더십입니다. 후진국에서요, 가장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 게 국가 또는 정부 그 자체예요. 정부 그 자체입니다. 후진국의 지도자들은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깡패이거나 도둑 집단이에요. 정부 자체가 도둑이에요. 정부 자체가 깡패 집단이에요. 카다피 40년 동안 다 해먹어버리죠. 무바라크 30년 했죠. 시리아 아사드 자기 국민을 자기 군대로 죽이고 있죠. 후진국의 지도자들이 다 그래요. 공무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며칠 전에 케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오바마 아버지의 국가 나라 케냐. 농사를 지으면 밭에 농사를 지으면 호구지책이 된답니다. 농사를 안 지어요. 그래서 기자가 왜 안 지냐고 물어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농사에서 나온 것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뺏어간대. 그러니까 아예 안 짓는 게 낫대요. 아예 안 지어. 내가 필리핀에서 그걸 봤어요. 논이 그 3모작 4모작이 가능한데 텅텅 비어 있어.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농사 지면 되는데 왜 안 지냐 그랬더니 미쳤다고 지냐 이거야. 지면은 지주가 다 뺏어가는데. 그러니까 후진국의 지배계층은요, 그게 국민들을 리드하는 리더가 아니고 국민들을 수탈하는 도둑 집단이에요.
정부 자체가 도둑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 철학이라든가 능력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잘해보겠다고 하신 분들이야. 그렇잖아요?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뭐 잘해보겠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한 거예요. 말아먹겠다고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하여간 뭔가 잘해보겠다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정부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교육받은 공무원들이었고 부패를 했지만 덜 부패했어요. 덜 부패했어요. TI라고 그러죠.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 각국의 부패 지수를 발표합니다. 동남아시아의 부패 지수는요, 거의 아주 살인지경이에요. 188개국을 조사하는데 제일 꼴찌가 북한하고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 가장 부패한 나라들이 가장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덜 부패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덜 부패했어요. 덜 부패. 유능했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도 자기 최선을 다해서 뭔가 잘해보겠다고 했고 잘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패지수 40등에 1등이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에요. 전혀 부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청렴도가, 즉 부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못 사는 나라는 부패도 굉장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이 특히 이 울콕이라는 사회학자는 제가 다녔던 브라운 대학의 사회학자인데 국가를 4개 정도로 나눕니다. 하나는 붕괴된 국가. 이건 정부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국가. 대표적인 나라가 소말리아입니다. 이건 군벌과 도둑 집단이 장악하고 있지 중앙정부가 있으나 마나요. 중앙정부가 있어봐야 그 영향력 범위가 중앙청을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른 군벌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말리아에서 가장 수지 맞는 산업이 해적산업이랍니다. 해적산업인데 배 타고 와서 총질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놈들은 행동대원들이고 그 위에 있는 놈들도 다 뜯어먹어요. 다 뜯어먹어. 그런 것보다 더 많이 뜯어먹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국제 브로커들. 납치된 국가하고 그 군벌의 장군하고 사이를 오가면서 협상을 하는 놈들이 또 다 뜯어먹어. 그런 착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국가, 완전히 붕괴돼 버린 국가. 두 번째는 약한 국가. 약한 국가라는 것은 지금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나 북한처럼 도대체가 시민사회나 시민단체는 전혀 없고 국가는 엄청나게 부패했고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 같은 경우도 북한은 아예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깡패 집단이 전부 다 해먹기 때문에 그건 데이터가 없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패한 나라 중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이런 국가, 시민단체는 전혀 없고 공권력이 너무 세고 너무 부패한 국가들, 이런 국가. 세 번째는 건달국가 또는 깡패국가라고 합니다. 이건 정부 자체가 도둑인 국가야. 정부 자체가 도둑인 국가. 그래서 이 정부 자체가 도둑인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정부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국민들을 지 멋대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또는 국가의 재산을 수탈하는 국가, 이것을 로그 스테이트 또는 프레데터리 스테이트, 깡패 국가 또는 건달 국가 또는 약탈 국가라고 합니다. 현재 후진국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약탈 국가예요. 약탈 국가입니다. 우리도 관료들이 부패합니다. 정치가들이 부패해요. 그렇죠? 부패하는데 우리 언론은 부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깡패 국가에서는요, 부패했다고 얘기를 못해요. 왜? 그 얘기한 놈은 일주일 내에 죽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부패한다 말이에요. 부패하는데 그걸 부패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대고 주먹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러가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깡패 국가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면 그 국가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 못 된다고.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러면서 이 울콕은 발전적 국가 그래놨어요. 이런 국가만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게 국가를 3개 들어놨는데 한국, 일본, 싱가포르 그래놨어요.
미국의 사회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국가만이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딱 이래서. 그러니까 바로 우리 정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이고 정부 그놈들 뭐 있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저축의 적절한 활용.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의 생산한 것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것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호구지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국내 저축이 없으면은 그걸 뭘로 보충해야 됩니까? 국내 저축이 없으면 해외 저축으로 보충을 합니다. 즉 외국 사람들이 그 당시 선진국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것 중에 소비하고 남은 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쓰는 것, 이것을 외자 도입이라 그래요. 외국 자본을 도입했다 그 말이에요. 국내 자본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해외 저축을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신문에서 말하는 차관입니다. 차관은 해외에서 해외 사람들이 저축한 걸 우리가 빌려온 게 차관이에요. 그걸 외자, 외국 자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자본이 없으니까 외국 자본을 들여다가 썼어요. 그게 외자 도입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기업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자본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차용을 해서 기업을 성공시킨 것과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만 도입하면 다 성공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알거지된 나라가 많아요. 아르헨티나가 그래가지고 빚도 못 갚고 있고, 북한은 완전히 떼먹었고, 북한 완전히 떼먹었어요. 일본 거 빌려다가. 오스트리아 거, 일본 거, 그 다음에 저쪽 네덜란드 거 빌려다가 다 떼먹어버렸어요. 떼어먹은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떼어먹었어요. 왜? 줄 돈이 없어. 줄 돈이 없어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요, 선진국들이 엄청난 원조를 했습니다. 외자를 갖다 줬어요. 근데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남미 국가들요, 굉장히 많은 외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빚을 못 갚아. 그걸 디폴트라고 해요. 디폴트. 못 갚아요. 즉 국가 파산이에요. 그러면 외자 도입을 했을 때 그 외자가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었다. 그런 말이죠. 갖춰져 있었다. 우선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안 떼먹었고, 떡고물은 조금 잘하셨겠죠. 그러나 떡 덩어리를 갖다 먹지는 않았어요. 아르헨티나 그런 데는요, 떡 덩어리를 갖다 먹어버려요. 또 교육받은 국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감시하는 언론이 있었어요. 지식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하려는 의지,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국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본이 없는데 자본이 들으니까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력으로는요, 그 당시에 경제개발할 힘이 없어요. 포항제철. 거기 원래 갯벌이었어요, 저거. 갯벌이었어요. 그런데, 돈이 어딨어? 저걸 찍을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미국 갔다 거절당하고 오셨죠? 저 박태준. 미국에서 거절했어요. 돈 못 빌려주겠다. 왜? 보니까 띄어먹을 게 뻔하거든. 뭐가 있어야지 나라가. 자원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돈 빌려달라. 안 줬어요. 그러나 박태준 그 당시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신일본 제철을 물고 늘어지고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그걸 지었어요. 우리나라 정유공장, 맨 처음에 정유공장이 유공이라는 대한석유공사라는 정유공장이었어요. 그게 지금 SK가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 SK 정유 있죠? 석유 그게 있어요. 박 대통령이 우리도 정유공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한이 맺혔어요. 이게 없으면 국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는 산신령인데 경제에 대해서는 등신이었어요.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미국이 우리 환율을 절상하라고 그랬어요. 절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은 정치적인 것에는 산신령이기 때문에 그 국가 체면이 말씀이 아니거든.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안 올렸어요. 안 올리니까 미국이 석유를 끊어버렸어. 석유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그 당시 미국이 석유를 줘야 등잔불이라도 켜고 살거든요.
자, 미국이 석유 공급을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운수기관이 올스톱해 버렸어요. 기차도 서버리고 자동차, 배 다 서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항복을 합니다. 올렸어요. 그걸 박 대통령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정유공장이 없으면 우리가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없다고 봤어요. 정유공장을 가져야 되겠는데 돈도 없고 기술도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빌리러 갔어요. 그런데 마침 걸프라는 회사에서, 다국적 기업 걸프 있죠? 걸프라는 회사에서 칼텍스 엑슨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걸프라는 회사에서 극동에 동부아시아에 정유공장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국은 빠져 있었어요. 일본 아니면 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대만은 괜찮게 살았고 일본은 잘 살았고 한국은 완전히 거지고 자동차가 없으니까 정유공장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산업시찰단을 이끌고 어디에 정유공장을 짓는 것이 좋을까 하고 산업시찰단장이 누구셨냐 하면 벤프리트 장군이에요. 우리 육사에 가면 벤프리트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한국에 4년제 사관학교를 만든 분이에요. 그 양반이 100세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그 양반이 산업시찰단장으로 한국에 와서, 왜냐하면 우리가 정유공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가보자. 갔어요. 갔는데 벤프리트 장군은 거기에 말뚝이라도 박아놓고 공사하는 줄 알았더니 데리고 가는 게 울산에 갈대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벤프리트 장군이 지금 정유공장 어디다 짓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다 지을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맨 갈대밭에 뭐 이게 갯벌에다가, 그러니까 벤프리트 장군이 놀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칼럼을 썼는데 한국에 정유공장을 짓겠다고 돈을 대준 놈은 그럼 이 미친놈이거나 떼먹히기로 작정한 놈 아니고는 안 된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정유공장 걸프가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한국은행에 외환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정부가 국가가 보증한 겁니다. 그걸 개인이 보증하거나 은행이 보증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야. 왜냐하면 은행이 돈이 있어야 보증을 하지. 아니 거지가 거지 보증서면 그 보증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보증을 하겠다 이거야.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걸프 입장에서는 어때요? 손이 없잖아요. 왜? 국가 원수가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그래서 그게 들어온 거예요 걸프가. 그래서 처음에 회사 이름이 유공이었어요. 대한석유공사. 그거예요. 석유공사. 그래서 거기서 우리 기술자들 또 어떻습니까? 안 가르쳐주면 눈으로 보고 익히죠? 기술 다 익혔어요. 다 익혀서 20년 만에 완전히 우리가 갖고 정유공장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거의 기적이죠. 기적이라기보다 깡다구야. 그냥 완전히 그냥 맨바닥에 헤딩하기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제하려는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있었고,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 돈이 없으니까 해외 저축을 그렇게 쓴 거예요. 여기에 떼먹은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태준 우리 회장님 집도 없었죠. 다 기부업해라. 옛날 사랑했던 부하들이 막 울어. 아니 가난뱅이라 가난뱅이. 국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남의 집 하나 있는 거 다 재단에 다 줘버렸어. 사회재단에 다 줘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정부의 리더십이에요. 정부의 리더십.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광양제철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조강 생산이 5천만 톤 되는데 이건 세계 5위입니다. 이거 경쟁력은 세계 최고예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이 옛날에 지었거든. 우리는 최근에 지었거든. 그러니까 제일 좋아. 이게 포항제철에 가보세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이놈들은 뭐 하나? 공장이 노나? 안 그래요. 중앙 컨트롤센터 컴퓨터실에 가면 몇 놈 안 넣었어. 요것만 요거하고 이러고 앉았어. 사람이 없어 사람. 최첨단이에요.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해외 저축을 활용한 거예요. 우리 그거 없으니까 갔다가 했는데 비드다가 했는데 그 해외 저축이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펀더멘탈이 우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안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왜? 교육.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 머리 공부, 몸 공부. 자, 다음. 사회적 동질성. 우리는 한 민족, 한 언어, 한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종교적 갈등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요, 나라가 커들나요, 이건. 유고슬라비아가 그렇게 깨진 게 종교가 전부 달라. 그리스 정교, 이슬람, 캐토릭.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불구 대천지로 싸우는지 몰라. 한 놈이 다 죽을 때까지 싸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사회적 동질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국민들이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 그리고 같은 동료의식을 갖게 되면 기술의 파급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문화의 파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서울에서 유행하면 그날 오후에 부산에서 해요. 이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전 국민이 하나의 가치관을 갖는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빠르다. 무지무지하게 빠르다. 사회적 동질성이 더 중요한 것은요, 사회적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회 계급이 없어, 계급이. 너는 귀족, 너는 중인, 너는 천인, 사농, 공상,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일제 36년 그리고 6.25 한국전쟁의 유일한 장점이 그거예요. 완전히 사회 계급이 싹 무너져 버렸어. 양반이니 상놈이니 중인이니 뭐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죄다 거지거든. 죄다 거지거든. 이게 직간놈이 뭐 양반이라 해가봐야 먹을 게 있어야 양반이고 나발이고 불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맨 바닥에서 출발하니까 누구든지 부지런하게 일해서 성공하면 사회 상류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회적 이동성이 완전히 보장됐어요. 이걸 소셜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업워드 소셜 모빌리티. 상류 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이동성이 매우 커졌어요. 이게 사회적 동질성의 가장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쪽에 필리핀이라든가 저쪽에 후진국에서는요, 인도 같은 캐스트 국가에서는요, 지가 백날 노력해도 캐스트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인도에 철학이 발전하고 무슨 뭐 가난하게 사는 것이 뭐 신비주의고 그러는데 인도 교수가 쓰는 글을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 인도 사람이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냐 말이야. 그런데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니까 안 난다 그 말이야. 않고 앉아서 이상한 생각만 하고 앉았단 말이야.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신비주의인데 인도 사람 입장에서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차포자기라. 차포자기. 해도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요즘 캐스트가 조금씩 무너지니까 인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소셜 모빌리티, 사회적 이동성, 이건 사회적 동질성,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얘기하면 세종대왕, 전부 다 우리 조상이라는 이순신 장군 다 존경하고 그렇게 그런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지무지해요. 남미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원정주의, 따뜻한 가슴. 지금요, 영국을 비롯해서 사방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청년 실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럽이 청년 실업이 20 내지 30%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청년 실업이 50%예요. 1년에 우리나라 대학 졸업하고 나오는 이 신규 노동력이 56만 명인데 금년에 정부가 몇만 명 고용된다고 그랬어요. 28만 고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절반이 안 되잖아요. 절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이 백수라는 얘기. 절반이 백수인데 폭동이 안 일어나느냐? 원정주의 때문에 그래요. 원정주의. 유교적 원정주의. 다시 말하면 뒷방에 30 먹은 아들이 자빠져서 놀아도, 백수로 놀아도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까지 주고 군대 가면 따라가고 다 해줘요. 서양은 18세 되면 독립해야 되잖아요. 집 나가야 됩니다. 18세 때 집 안 나가면 쫓아내버려요. 그러죠? 나 그런 거 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18세가 되면 생일잔치를 근사하게 해줍니다. 가장 크게 해줘요. 18세가 되는 생일잔치를. 왜? 내일 쫓아내야 되거든. 내일 쫓아내야 되거든. 내일 쫓아내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딸도 쫓아내버려요. 나는 지금까지 네가 성년이 될 때까지 키웠으니까 네 인생 문제는 네가 해결하라. 우리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탁 얘기해요. 딸이 하소연을 합니다. 2달만 더 있을 수가 없겠느냐. 그럼 부모가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방세 얼마 줄래?
방세 얼마 줄래? 방세 받아요. 네 밥값 얼마, 방세 얼마, 전기세 얼마, 그다음에 뭣도 따져, 목욕 한 번 하는데 얼마, 이거 다 따져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청년 실업이 생기면요, 폭동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 조카도 그런 딸이 하나 있는데, 혼자 사는 딸이 하나 있는데, 30명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게. 어? 네가 나가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하고. 그렇잖아요. 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아주 조카나가 지금. 저는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부모는 나도 이놈 가시는데 혼자 나가서 어디 살려고 그러면 나가지 말라고. 응? 그것도 폭동이 아니라 이게 온정주의예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누가 노인들을 모셨느냐? 자녀들이 다 모셨어요. 서양 같은 경우는 어림서푼하지도 없어요. 서양의 합리주의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온정주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사회보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누나나 형님이 공돌이 공순이 얘기를 들으면서 방직공장에서 일해서 동생들을 가르쳤어요.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 이 온정주의, 요게 무지무지 강하게 작용한 거예요. 사실은 온정주의의 단점도 많습니다. 정신주의라든지 의타주의라든지 그런 것은 극복해야 되지만은 사회가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가치관이 아닙니다. 나쁜 문화가 아니에요. 이게 점점 없어져 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박애 정신을 갖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회 안전망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면과 검소. 무지무지 부지런했어요. 이게 이제 몸 공부입니다. 암만 머리 공부가 잘 되고 마음 공부가 잘 됐다 하더라도 게으르면 이건 안 돼요. 게으르면. 경부 고속도로를 보면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은 잠은 언제 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서울 순환도로 마찬가지고 그렇게 부지런했어요. 부지런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근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유교에서도 근면에 대해서 높은 가치관을 부여했어요. 게으른 놈은 아주 이게 못된 놈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면, 부지런하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은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불란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렇듯이 서양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잘 모른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비행기가 멈추기도 전에 가방 내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무지무지 바쁘거든 이거. 무지무지 바쁘거든. 뭔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부지런해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핸드폰, 휴대폰 같은 거 세계를 석권하는 게 이건 도대체 모델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정신이 없어요, 정신. 그 근면성. 이제 앞으로 창조시대의 근면성은 몸을 열심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생산성을 높게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북분단. 야, 저게 무슨 유리한 조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모든 사안은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남북분단으로 우리가 손해본 게 많습니다. 많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아야 된다는, 공산주의에 아주 치를 떨었거든. 저놈들보다는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유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었어요. 자유의 일부를 유보하고 경제건설에 뛰어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독이라도 잘 쓰면 양약이 돼요. 우리는 이걸 좋은 데 썼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해서 치열한 경쟁. 다음에 이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71년까지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국민소득이 북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71년에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그 지긋지긋한 공산주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발전하니까 북한이 우리를 따라오다 망했거든 지금. 왜? 북한이 외자 도입을 했어요. 외자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는 외자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망해버려요. 그 다음에 군의 긍정적 역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겁니다. From Rags to Riches라는 카버 스토리가 나왔어요. 거지에서 부유국으로. 이렇게 코리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긍정적 역할이 매우 컸다는 기사를 계속 쓰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 한국이 농업이 주였는데 거의 70%가 농민이었는데 집단 생활 그리고 조직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농촌 청년들을 현대적인 조직, 현대적인 무기, 현대적인 교육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리더십이라든가 인내심, 용기, 도전 정신을 길러줬다는 거예요. 저도 소대장 할 때요. 소대장 할 때만 해도 한 분대에 한 소대에 한글 모르는 놈이 6놈 이상 돼요. 한글을 몰라. 그래서 군대가 학교였어요. 한 6개월 가르치면 집에 편 있습니다. 편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한글을 모르니까 휴가 갔다가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될지를 몰라. 한글을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 그 선임하사들이 기차에까지 가요. 너 여기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데 너 요 간판 보고 올 때 여기서 내려.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데려왔어요. 그게 70년대인데 문맹자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가르쳐요. 6개월이면 한글 깨우쳐서 부모한테 편지 씁니다. 그 녀석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취사병이에요. 취사병. 밥 짓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총을 쏘려면 말이죠. 칼빈도 알아야 되고 그걸 매크릭 올려서 그러면 크릭이 무엇이 뭔지 무슨 뭐 가늠 자극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글씨를 알아야 적지. 글씨를 못 적잖아요. 그러니까 취사병 시켜요. 한 6개월이면 전부 한글을 깨우쳤어요. 이런 기강 그리고 조직생활, 현대 무기, 현대 기술 체계를 익힐 수 있었다 이게. 그리고 특히 이코노미스트에서 강조하는 건 병참, 수송, 운전이라든가 또는 통신 이런 기술을 배워온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의학 이런 것을 그것이 한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얼마 전에 일본 교수를 만났는데 우리 군대 갔다 오는 걸 무지 부러워해요. 우리도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젊은 놈들이 맥이 빠져가지고 데모도 못한다 이게. 데모도. 우리 데모하는 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어이구 한국 젊은이들이 저렇게 패기가 있냐고 말이야. 좀 군대 갔다 와서 저렇다 이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이회수라는 사람이 써놓은 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군대를 갔다 온 놈은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고 군대를 안 갔다 온 놈은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른다. 그래놨더라고.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몰라요. 훈련을 받으면 극기 훈련이다. 이게 젊은이들을 패기 있고 인내심이 있고 도전정신을 잃었고 그 다음에 집단, 조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농촌은 조직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다음,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성향. 여기에 집단주의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주의가 그 거대한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거. 전부 집단주의입니다. 우리 월드컵 때 거리에 나와서 누가 돈 주도 않는데 응원하는 걸 보고 서방 기자가 그렇게 써놨어요. 저건 집단 광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완전히 광기라는 거예요. 이게 집단주의 성향이에요. 집단주의. 다시 말하면 집단주의는 나보다도 국가를 먼저 생각했어요. 이게 애국심으로 나타납니다. 애국심으로. 지금 그리스 지금 재정이 거덜나가지고 지금 협상하고 있죠? 협상하고 있는데 그리스 부자들은 밖으로 돈 빼돌리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IMF 사태를 맞으니까 결혼 반지까지 다 빼줬어요. 미국 기자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놈들이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못한다 이거. 우리 집단주의적 문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애국심이 굉장히 강하다. 나이 드신 분들은 국산품 애용이라는 말이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국산품이 형편없었거든. 그런데 정부가 국산품을 애용해야 우리 산업이 산다고 그러니까 그거 꾸역꾸역 써줬어요. 그거 거액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양담배 한 대에 5만 원. 그렇죠, 벌금. 양담배 한 대 피는데 5만 원이었어요, 그 벌금이. 그래가지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담배 시장 개방했죠.
담배 시장 개방했어요. 그때 미국 대사가 워커 대사, 우리말로 하면 군화 대사예요. 워커 대사가 이제. 양담배 시장을 개방했는데 이제 피워도 벌금 안 매긴다는데 안 피워. 안 피워요. 그래서 워커 대사가 이 상원 청문회에 불려갔어요. 아니, 피지 마라 할 때는 그렇게 피던 놈들이 왜 피라고 그러는데 안 피냐 이거야. 워커 대사가 존경하는 상원 의원님들, 한국인들은 외침을 워낙 받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보채지 마시고 내버려 두면 합니다. 내버려 두면. 한 10년 되니까 양담배가 많이 팔리기 시작해. 내버려 두니까. 애국심입니다. 애국심. 그게 집단주의 성향이 애국심으로 나타났어요. 애국심. 우리 지금 축구 대표팀 피파 랭킹이 45등인가 그러는데 우리 집단 정신을 빼먹어서 그래. 그게 깡다구라고 하는 집단 정신을, 애국심이라고 하는 집단 정신, 일본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집단 정신을 집어넣으면요, 그 45등 안 나와요. 4등 나와요. 4등 정도 나올 거예요. 그게. 그래 4강 했잖아요. 그런 묘한 집단 정신이 있어요.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경제개발 초기에 이게 같이 한다. 나 혼자 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고 나는 비록 어렵지만 국가가 좀 잘 돼야 되겠다. 내가 희생되지만은 희생을 하지만은 우리 집안이 좀 잘 돼야 되겠다. 이게 전부 집단 정신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바로 이런 정신이 애터미 사업자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면 그럼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안 돼요. 같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면 그게 돼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우리 지금 K-팝이 세계를 지금 막 한류가 코리안 웨이브가 밀려가고 있죠. 그거요.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요. 그 죽었다 깨나도 우리 소녀시대처럼 못합니다. 그거요. 9명이 5년 이상 연습하지 않고는 그렇게 안 돼요. 집단주의 성향이 없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서양의 합리주의와 개인주의 그런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훈련하면 당장 고소당해요. 고소.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려고 하지만은 2% 부족해요. 다. 왜? 우리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 없어. 집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여기서도 집단이 같이 살겠다고 으쌰으쌰 하면 다 성공해요. 우리 대표팀이 나만 골을 넣겠다고 옆에 놈한테 볼을 안 주면요. 4강 아니라 예선에서 그냥 다 탈락해요. 저 녀석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볼을 패스해주면 그놈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팀이 이긴 거지 그놈이 이긴 게 아니거든. 그렇죠? 네, 그런 정신입니다. 네, 냉전과 가트 체제. 이것도 무슨 냉전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45년 전쟁이 끝나고 동서냉전이 시작됩니다. 저쪽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공산권이 형성되고 코메콘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됩니다. 이쪽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 코콤 또는 마샬 플랜 또는 여러 가지 체제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양 진영이 서로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원조를 합니다. 경제 원조를 해줘요. 군사 원조 해주고 경제 원조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 국내 시장은 개방하면서 후진국들이 경제 발전을 하라고 후진국 시장을 막아두어도 그대로 용인해줬어요. 이게 가트 체제입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가트 체제예요. 이 가트 체제 내에서 거기다가 또 우리 같은 그 당시 개발도상국에는 일반 특혜 관세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라고 하는 일반 특혜 관세라고 하는 관세 시스템을 적용해 줘가지고 우리가 미국 시장에 파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세를 적게 매겼어요. 우리 시장이 많이 팔아라. 그리고 미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행정조치로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용인하도록 해줬어요. 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니까죠. 끌어들여야 되니까. 소련도 북한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1960년대에 1970년대 60년대 케네디 라운드, 그다음에 70년대에 도쿄 라운드라고 하는 그 라운드가 있습니다. 이제 가트가 계속 발전하면서 세계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때그때 이제 어떤 규약을 맺어 사는데 전부 다 뭐냐면은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뭘 해주자? 관세를 낮춰주고 우리 시장을 개방해주자. 그때 마침 우리는 경제 개발을 신나게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안 했으면 못하겠어요. 못 팔아먹어요. 왜? 80년대 중반부터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돼서 1995년 WTO가 성립하면서 이제 개방 다 해라. 너희도 예외가 없다. 다 해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를 봐주고 있을 때 우리는 성장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냉전이에요. 냉전 1991년에 소련이 깨져버리죠. 소련이 깨지면서 냉전이 해체돼 버려요. 해체되니까 이제 너희 편 우편 없다. 나만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냉전 시대에는 정치적 우국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선진국들이 희생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냉전이 붕괴되니까 이제 우리도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글로벌이라는 말, 세계화라는 말로 전부 다 개방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1990년대 중반에. 바로 우리는 냉전의 희생양이 됐지만, 한국전쟁이 냉전의 결과거든요. 희생양이 됐지만 그걸 이용해서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 세옹지마. 그렇죠? 세옹지마. 그리고 빛과 그림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냉전 시대에 자유를 일부 유보하면서 집단주의 정신, 온정주의, 그리고 교육, 근면성 이런 것들로 시장을 개방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길러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95년 WTO 체제가 생기고 세계화, 글로벌화가 진행되는데도 계속 올라갔어요. 그 전에 그렇게 안 했으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왜? 선진국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의 경쟁력은 미국 시장을 압도했어요. 냉장고. 이제 냉장고 그게 냉장고인지 철덩어리인지 우와 그게. 근데 우리 냉장고 얼마나 절전형으로 만들어요. 왜? 차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차원이 없으니까. 미국은 차원이 한없이 있으니까 냉장고인지 이게 쇳덩어리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자동차. 미국 자동차 봐요. 그게 자동차인지 탱크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때 만들어 놓은 거. 근데 기름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어때요? 우리는 가능하면 연비 높게 가볍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팔잖아요. 거기다 기술 순위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환경이 좋지 않았을 때 우리 스태미나를 길러놨어요. 이게 그렇게 안 되었으면요 지금 아마 쫄딱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역대 대통령님들 그리고 역대 공무원들을 욕만 할 게 아니고 잘해보겠다고 한 양반들이에요. 떡덩어리를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떡고물은 좀 자셨었겠죠. 하여간 정치 철학이 다르고 능력이 달랐을 뿐이지 나라를 거덜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잘해보겠다고 하신 분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이루었죠. 그중에 필리핀 사람은 없죠. 마르코스 같은 그런 어떤 건달이 나타났으면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마르코스 계속 헌법 고쳐가지고 혼자 다 했죠. 결국 쫓겨나가지고 죽었는데 마르코스가 대통령 하면서 마르코스가 뺏은 기업이 350개예요. 350개. 통신회사부터 시작해서 항공회사, 철도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마르코스. 그리고 거기에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자기 고향 후배들을 집어넣고 마르코스 집안의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못 매기게 만들었어요. 이게 건달이지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이게. 깡패지. 그렇죠? 그런 건달들이 어디야. 우리는 그런 건달 대통령이 없었어요. 깡패 대통령이 없었다고. 그분들의 업적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물론 신이 아니니까 잘못 있죠.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정승을 만드는 이 방법이 교육이고, 그 다음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멋진 인간이 되기 위한 겁니다. 멋진 인간이 게 뭐예요? 신사숙녀입니다. 신사숙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사숙녀는 어떤 사람을 신사숙녀라고 하느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을 신사숙녀라고 그래요. 건전한 상식. 지식이 있다고 상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지식은 엄청 있는데 몰상식한 놈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서양 속담, 영국 속담에 그래서 상식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상식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영국에 헌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국은요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인데 헌법이 없어요. 헌법이 불문법이에요. 헌법이 없어. 뭐 가지고 해요 그럼? 건전한 상식 가지고 해요. 건전한 상식 가지고. 코먼센스란 말이에요. 코먼센스. 코먼센스. 그래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개 취급밖에 안 당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뚱살뚱 끝까지 붙어있으면 돈은 벌게 돼 있고 기왕에 벌 바에야 개처럼 벌 것이 아니라 정승처럼 벌어야 된다. 정승처럼 버는데 내가 어떻게 정승? 그게 아니고 신사숙녀가 되면 그게 정승이고 신사숙녀는 거칠어가 멀쩡한 사람이 아니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사숙녀이고 그것이 정승이다. 자, 애터미 사업을 하신 모든 분들 정승이 되셔가지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